안녕하세요.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방송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로 코로나의 나라에 있는 저도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이든 어디든 중국이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들 걸리셨을 거고요. 증상이 약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좀 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몸살 증상이 나타나더니 금요일까지 꼬박 나흘을 알아두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코로나가 확 퍼지긴 했지만 저는 혹시라도 걸렸다가 격리시설로 끌려갈까봐 외부 활동 좀 자제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픈 이후로는 계속 집에만 있었고요. PCR 검사, 중국식으로는 핵산 검사도 몸이 아프기 시작한 지난주 화요일에 한 번 받고 그 다음엔 안 받았는데 어제 자가진단 키트를 해보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빨리 바뀌었습니다. 2주 전에 방송 때만 해도 중국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제가 했었는데요. 이제는 진짜로 조금씩이지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베이징에 있는 한 핵산검사소 앞에 붙어있는 설명입니다. 배경을 좀 얘기해드리면 중국은 일반적으로 핵산검사를 할 때 시험관 한 통에 10명한테서 채취한 시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통에서 이상이 나오면 10명한테 연락을 돌려서 감염자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니까 1000만 명 검사도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동안 검사 결과가 안 나온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저도 지난주 화요일에 한 검사 결과가 결국 안 나왔고요. 검사 결과가 안 나오면 못 가는 데가 많아서 매우 불편하고요. 불만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혹시나 10명 통해서 양성이 나오면 결과를 아예 안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감염자가 너무 늘어나서겠죠. 어쨌든 아예 통보를 안 해버리니 감염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11월 27일에 38,000명 정점을 찍고 나서 어제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하면 수억 명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수백만 명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 나오는 숫자는 이렇게 조절을 잘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이 어제 방역 최적화 추가 조치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1일 20개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서 방역 정책을 한층 더 완화한 건데요. 아직 해외 입국자 격리나 병원, 학교 같은 특수시설에 대한 규제는 남았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 중국 생활을 가장 어렵게 했던 두 가지는 이제 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시설 격리고 또 하나는 강제적 핵산 검사입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의 핵심은 핵산 검사를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받도록 하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거나 밀접 접촉자면 시설에 수용하는 거였습니다. 또 양성이 나온 지역을 넓게는 동 하나, 아파트 단지 하나를 봉쇄하기도 했죠. 지난달 20개 조치에서는 봉쇄 범위를 대폭 줄였고요. 밀접의 밀접, 이른바 차밀접에 대한 관리를 해제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환자가 갑자기 늘어서 각 지방마다 허겁지겁 봉쇄하고 학교와 식당 문 닫고 그랬는데 이제는 핵심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중국은 중앙에서 이런 지침을 내놔도 현장 관리자가 나는 아직 그런 지침 전달받은 바 없다 하면 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진짜로 적용되는 건 며칠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제 지침과 요 며칠 분위기를 보면 첫 번째, 봉쇄는 이제 없을 거고요. 두 번째, 감염돼도 집에서 격리할 겁니다. 또 지역 간 이동을 막거나 사업장이나 공장을 닫는 일도 많지 않을 겁니다. 경제 활동은 정상화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하루 전인 화요일에는 공산당 핵심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주석 포함해서 24명이고요. 부총리급 이상입니다. 중앙정치국은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요. 경제 관련해서는 지난 7월에 하반기 경제정책을, 이번에는 내년 경제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회의와 비교하면 공산당 수뇌부의 관심이 코로나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코로나 얘기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먼저 둥타이칭링, 동태청령,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라는 표현이 아예 없었습니다. 시 주석의 단골 코멘트인 인민지상, 생명지상 이런 말이나 버티는 것이 승리다 이런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지난 회의에선 플랫폼 기업 감시 상시화가 있었고요. 또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라는 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런 규제 방침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새로 목표로 강조한 게 경제 운행의 전반적 호전이고요. 또 눈에 띄는 건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기업과 대중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살리겠다,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시정하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물론 이런 수사들은 단순한 립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상층부를 보면 권력 다툼이 매우 치열합니다. 시 주석의 권위를 넘보기는 어렵지만 시 주석이 누구 말을 듣느냐는 아랫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죠. 그리고 그 안에는 사회주의와 통제를 중요시하는 이념파,
이른바 이념파입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와 자유를 내세우는 실리파가 있습니다.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거의 2년 동안은 이념파가 완전히 우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제 회의 결과를 보면 실리파가 상당히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표 마지막에 반부패 척결 얘기를 잔뜩 써놨는데요. 이건 이념파가 아직 살아있다, 내지는 민감 부분을 풀어줘도 완전히 마음대로 하지는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전문가 분석은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푸는 가장 큰 이유는 인민의 불만일 겁니다. 백지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죠. 방역을 풀 생각이 있긴 했겠지만 백지 시위가 계획을 많이 앞당겼을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죠. 경제가 안 좋은 게 이게 한계 상황에 닥쳤다는 것도 백지 시위의 배경이라고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출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수출은 2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이 30%인데 수출이 부동산보다는 작지만 비중이 큰 건 사실이죠. 중국의 11월 수출이 2,960억 달러, 약 391조 원인데 작년 11월보다 8.7%나 줄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3.5%였는데 훨씬 나빴습니다.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0년 1월에서 2월 마이너스 17.2% 이후 33개월 만에 최저 기록입니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 10월에 0.3% 감소하면서 2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줄어 내려갔는데 11월에 더 크게 줄어든 겁니다. 지난 3월부터 5월에 수출이 안 좋을 때는 주된 이유가 상하이 봉쇄,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였습니다. 11월에도 제로 코로나 영향이 있었죠. 하지만 더 큰 건 글로벌 경기 침체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세계 각국이 돈을 풀었던 것,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각종 원자재, 식량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그러자 미국, 유럽 다 금리 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소비는 줄고 침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선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 불거진 겁니다. 지역이나 품목을 보면 딱 나오는데요. 중국의 3대 수출 지역 중에서 아세안 수출은 5.2% 늘었지만 미국은 25.4%, EU는 10.6% 줄었습니다. 선진국이 주문을 줄였다는 거죠. 품목별로도 중국의 최대 수출품인 PC 등 정보 처리 장치가 28%, 반도체가 29%, 휴대폰이 33% 급감했습니다. 여기서는 반도체를 포장 내지는 패키징한 중간 제품도 포함이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반도체도 타격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11월에 수입도 작년 같은 달보다 10.6% 급감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6%보다 훨씬 낮았고요. 2020년 5월에 마이너스 16.7% 이후 최악입니다. 내수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 수입도 위축된 겁니다. 제로 코로나로 이제 풀고 있는데 내년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풀면 잘 된다, 풀어도 안 된다,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잘 된다는 쪽은 내년 성장률이 5%를 넘는다, 안 된다는 쪽은 4%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5% 이상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올해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3%는 된다면 가격의 완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올해 워낙 안 좋아서 기저효과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5%를 맞추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맞출 수도 있을 거고요. 영국계지만 중국, 홍콩 사업 비중이 높은 스탠다드 차트한드는 중국이 리오프닝만 제대로 한다면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거 특별히 안 해도 5.8%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 IB인 국제금융공사 CICC는 낙관적 시나리오 6.7%, 부정적 시나리오 5.2%를 제시했는데요. 그동안 누적됐던 가계와 기업 저축이 소비와 투자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반면 스위스의 IB인 UBS는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당수가 지난 3년 동안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노무라도 실업률 상승, 수출 감소 때문에 4.3%를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비슷하고요. 중국 정부는 5% 안팎을 제시할 것 같다고 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성장률 목표를 높게 잡고 여기에 맞는 성장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아야 경제 주체들이 힘을 낸다는 얘기인데 실제 효과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중국의 내년 성장률 목표는 다음 주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사실상 결정하는데 공개하는 건 내년 3월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업무보고에서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긴 한데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거라는 예상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인간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글로벌 IB 수장들이 일제히 침체를 얘기하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누구나 예상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리스크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이게 침체로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미국 소비가 냉각되는 건 중국이든 어떤 나라한테든 악재죠. 데이빗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자기네 이코노미스트들이 경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자기 반성도 했습니다.
다른 CEO들도 비슷한 의견들을 냈고요. 침체 얘기가 새로운 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지난 3월인데요. 그 전부터 1년 넘게 주식은 끝났다, 침체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계속 중간중간 꿈틀꿈틀하면서 희망을 갖게 했죠. 저도 결과적으로 속았고요. 이제는 시장을 냉정하게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